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 3시간에 걸쳐서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전조 증상과 골든아워 알아봤는데요. 이제 병원에 도착한 후에 치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엔 좀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경색과 출혈 이렇게 나눠서 치료법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인된 치료법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뇌경색이 생기는 이유는 그 뇌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부분이기 때문에 죽은 뇌세포를 어떻게 하는 치료 방법은 인정받은 게 없고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그걸 이제 정맥 주사로 혈전 용해술을 하거나 아니면 혈전 제거술을 통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방법이고요. 결국엔 그러니까 막힌 원인 자체를 그냥 제거해버리는 게 확실하게 뇌경색에선 효과가 있었다.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둘 다 이름이 뭐 혈전 용해술, 제거술 이래서 조금 비슷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용해술은 그냥 정맥으로 주사액을 넣는 거고 혈관 그 혈전 제거술은 기구를 통해서 꺼내버리는 거죠. 여기 다리에 넣어서 하시는 거죠. 네네. 용해술이란 말이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 아스피린을 먹으면 내가 혈전 용해제를 먹고 있다 이러시는데 아스피린 혈전 용해 효과가 전혀 없죠. 사실은 혈전을 응집시키는 피떡을 만드는 혈소판 내 기능을 일부 떨어뜨린 약물이지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혈전 용해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그런 약물 이름들이 혈전 용해제고 그 약물들은 실제로 혈전을 용해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굳어진 혈전 그걸 이제 녹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녹인다는 의미로 이제 혈전 용해제, 혈전 용해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뇌출혈은 이게 조금 기술적인 발전이 이제 많이 더뎠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이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는데 뇌실질 출혈은 뇌 조직 안에서 터지는 거니까요. 사실은 출혈이 생겨서 이 혈중이 막 커지고 있으니까 가장 직접적인 치료 방법은 커지지 않게 하거나 커지는 이 혈전을 이 피를 혈액을 제거하거나 이러면 이제 근치적인 치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여태까지는 사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뇌출혈이 있을 때 반드시 그 혈종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반드시 하지는 않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경우만 하고요. 생명이 위험하거나 더 진행될 게 확실하거나. 또 한 가지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이제 동맥류에서 이제 터진 경우는 그 혈액을 터져서 이제 뇌를 오염시키는 그 혈액을 꺼내는 치료 방법은 없고요. 그 동맥류 자체에서 더 혈액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클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코일로 막아버린다든지 그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뇌출혈 치료 방법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뇌실질 출혈에 대해서는 터져나가는 인정받은 치료 방법은 터져나가는 혈액을 더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혈압을 낮춥니다. 전신 혈압을 낮춰서 더 혈액이 나오지 말아라. 밸런스를 이룰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을 쓰고 지주막하 출혈은 그 동맥류 위치를 찾아서 막아버리는 방법. 그 두 가지만 인정받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환자분들을 이제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자분들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뇌출혈은 정말 어려운 치료가 되겠네요. 사실 일반인들이 아실 만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뇌출혈에서도 그런 뇌경색과 같은 근치적인 치료법을 시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종이 생겨서 이 그 신선한 혈액이 막 뇌에서 터져 나가니까 얘를 빨리 굳혀버리면 더 이상 커지지 않으니까 환자가 좋을 거다 해가지고 혈액 응고제를 투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 초기 1, 2상 임상시험에서 큰 성공을 거두다가 3상 임상시험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가지고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뇌출혈 치료에 있어서는 그런 근치적인 치료 방법이 조금 이제 앞으로 또 개발되어야 된다.
숙제다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에 대해서 결국은 한번 발생하면 이제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뇌세포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이제 치료를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효과적인 치료를 하면은 그래도 좀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거를 명확하게 이제 의학적 사실로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너무 복잡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서 성장기가 지난 다음 이후에는 그때 만들어진 뇌 세포로 재생 없이 거의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살아있는 뇌세포가 죽지 않고 죽을 때까지 버티다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아니라는 연구 결과 일부 있어서 일부 뇌세포들이 재생되는 근거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인 수준에서는 일단 한 20대 때 만들어진 뇌는 이 상태로 죽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피부 세포나 다른 세포처럼 할 일을 다 했으면 얘를 치우고 다른 세포가 와서 그거를 치환하고 이런 과정은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20대 때부터는 이 뇌를 죽을 때까지 잘 보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불의의 문제로 이제 죽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거의 새 신경세포로 치환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되진 않아서 그러면은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죽었으면 살릴 방법이 없으니 그 처음에 망가진 기능은 망가진 채로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해하시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뇌경색이나 뇌출혈 생기신 분들의 초기에 위험한 상황을 지나가신 분들의 거의 100%는 좋아집니다. 환자분들이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고 아주 미미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의 좋아지지 않는 분,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거의 다 좋아진다. 근데 거의 다 좋아지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근데 뇌세포가 죽었는데 어떻게 좋아지냐. 근데 그거는 우리 뇌가 가진 여러 가지 회복 기전 중에 뇌세포는 죽었지만 이 뇌세포가 하던 기능을 주변에 이걸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뇌 가소성이 있다. 옆에 다른 일을 하던 아니면 잠자고 있던 쉬고 있던 그런 신경세포들이 죽은 부분에 있던 끊어진 신경세포 줄기와 다시 연결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인체의 신비이지만 이 하던 기능을 이 세포가 이해하고 그 기능을 대신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뇌에 원래 여러 건강한 신경세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젊을수록 뇌세포가 이제 뇌졸중으로 손상됐다 하더라도 그 소실됐던 기능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분들한테 심한 뇌경색이 생겼어도 그래서 거의 못 걸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분들이었어도 나중에 한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보면은 일반인 보기에는 전혀 뇌경색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제 아까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 말씀해 주시면서 초기 위험한 단계를 넘어간 분들의 경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초기 위험한 단계를 못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인자와 방어하는 인자 사이에 그걸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공격이 너무 강하면 어쩔 수 없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너무 강해서 심하게, 도저히 심지어 심골까지 이제 망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망하시게 되는 거고 또 뇌경색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뇌경색이 너무 중요한 위치에 너무 광범위하게 왔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회복된다 하더라도 회복되는 기능이 이제 제한이 있어서 본인이 기대하는 만큼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발생되는 게 당연히 제일 좋은 거고요.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어떻게든 그 손상을 줄이기 위한, 없애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한 이후에 2일, 3일째까지 그 뇌의 손상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넓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처치나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 치료를 좀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뇌출혈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속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교수님께서 뇌출혈 치료와 관련한 중요한 연구 결과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인데 아직 아직 상용화되고 상용화될 만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너무 의학적인 얘기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뇌경색이건 뇌출혈이건 뇌출혈 이제 국한에 설명하겠습니다. 뇌출혈이 생기면 그 뇌출혈이 혈액이 터져 나오니까 당연히 뇌에 나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나쁠 만한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 혈액이 나오기 때문에 뇌의 압력이 높아져서 혈액 순전히 물리적인 요인이죠. 물리적으로 눌려서 그 세포들이 압력을 받아서 죽게 되는 뭐 종양이 있거나 이런 거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게 된 1차적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학적인 원인이 있는데 혈액은 반드시 혈관 안에 있을 때만 몸에 이롭습니다. 근데 이제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독으로 변하는데요. 그러니까 혈액을 이루는 세포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적혈구, 그 적혈구 안에 뭐 일반인도 아시겠지만 헤모글로빈, 이게 이제 그 산소를 지니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인데, 헤모글로빈이 만약에 신경세포나 이런 세포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신경 독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벽이란 장벽을 두고 혈액 세포와 세포들이 이제 거기서 그 산소를 이제 교환하고 해야 되는 거지. 직접 내가 뭘 해보겠다. 일이네요, 내가 뭘 해보겠다 해야 바깥으로 나가시면 얘들이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혈관 바깥으로 어떻게든, 사실 실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쳐서 통증이 생기는데, 통증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이 혈관 바깥으로 하는 혈액 때문에 이제 자극으로 염증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혈액을 이루는 성분 중에 혈관 안에 있을 땐 여러 가지 시그널로 이제 그 혈액이 혈전을 안 만드는데요. 혈관 바깥으로 나가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콜라겐 이런 성분들 때문에 혈액이 이게 혈관 바깥으로 나갔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혈전을 피떡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피떡을 만들면 그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단계에 해당되는 그 단백질이 트롬빈, 스롬빈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결국에는 이제 피브린이라는 걸 이루어서 혈전을 만들게 되는데, 그 전 단계인 스롬빈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또 독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혈액 안에 헤모글로빈, 세포에서 나오는 헤모글로빈, 그다음에 스롬빈, 이 2가지가 뭐 독으로 작용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몸에서는 독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 몸에서 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이란 반응으로 이제 그걸 균이 안 들어왔지만 염증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 염증이 이제 파급되게 됩니다. 파급되는데, 염증에 의해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게, 염증이 생겼으니까 혈액이 더 많이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염증 세포들이 오게 되고, 결국엔 거기에서 이제 염증 세포들이 초기에 좋은 역할도 하지만 다 그걸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 조직도 오히려 파괴하게 되고, 염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 몸에서는 여기까지만 결계를 주고 여긴 망가뜨리자 하는 반응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여기에 무슨 똑똑한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못 멀쩡한 부위인데 더 많이 망가지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고, 또 혈액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혈액에서 새 나온 여러 가지 물성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종이 발생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부종이나 염증이 벌어지는데, 초기의 생화학적인 단계에 있어서 그 세포에서 벌어지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초기, 그러니까 뭐 꼭 뇌출혈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 있어서 초기에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가 이제 ROS라고 하는 이게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하는 활성산소들이 그런 그 이후에 벌어진 과정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몸 안에서는 굉장히 원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는 과다한 염증 반응과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를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몸에는 그 활성산소를 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뭐 SOD라고 하는
그런 효소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효소들은 사실은 몸에서 활성산소가 아주 일부분 늘어나거나 뭐 줄어들거나 하는 부분들을 조절하기 위한 효소. 네.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로만 존재하거든요. 과다하게 존재하지 않고 어떤 병이 있을 때 그걸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분비되는 수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종을 처리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그 세리아 나노 입자라고 하는 물질은 사실은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인데 굉장히 신기하게 몸에 들어가면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3가지 효소의 역할을 동시에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량인데 굉장히 강력한 활성산소 억제를 하는 효소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물이 초기에 염증을 일으키는 초기 단계에서 ROS를 굉장히 많이 줄여드는 바람에 그 위에 파급되게 된 염증 반응을 조기에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원래는 좋은 것들이 실제로 세포의 독성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것들이 파급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을 줄여주는 파급돼서 벌어지는 염증 반응의 초기 단계에 ROS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렵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 나노입자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노입자 하면 사실 반도체 뭐 이런 데서만 들어봤었는데 사실입니다. 그거를 그럼 뭐 주입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리아 나노입자는 몸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맞으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세리아 사실 이게 그 이름은 세륨 옥사이드, 그러니까 뭐 산화세륨, 뭐 그게 원래 정확한 명칭인데 조금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닉네임처럼 부르는 세리아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공식적인 이름이 됐습니다. 그게 사실은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건 원래 잘 알려진 거고요. 그래서 공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걸 의료용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한 10년 전쯤에 이제 뭐 네이처에서 처음에 논문이 나오면서 그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다른 병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그런 효과들을 보게 됐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벌어지는 게 공업 쪽에서 벌어지는 효과가 몸에서는 그런 정상적인 효소의 기능을 대신해서 더 강하게 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건데요. 근데 이게 중금속이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정제되지 않은 그 사이즈가 큰 상태로 주게 되면 그 자체로 굉장히 심한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작게 만드는 공법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나노 입자로 만들게 됐을 때 그 사이즈가 정말 이제 2나노미터 정도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했을 때에도 효과가 유지돼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왜 나노 입자를 이용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화학적인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육면체를 만약에 이제 이 물질의 표면에서만 작용을 한다. 외부에 만나는 부분만. 그럼 이제 1cm짜리 정육면체를 만들면 그걸 만약에 1나노미터로 다 잘게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면적들이 늘어날 것 같잖아요. 1000만 배, 계산하면 1000만 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노 입자로 만들었는데 그 기능이 결정체를 가진 물질이고 그거를 아무리 작게 나눠도 그 화학적인 성질이 유지된다고 하면 표면적이 1000만 배가 넓어지기 때문에 환자한테 쓰게 된 약의 용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량을 써도 그 약효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의학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노 입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나노 입자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나노 의학 기술은 이미 사실은 적용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퀀텀 닷 같은 뭐 이렇게 그 진단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게 상표명이라 좀 애매한데 아브락산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있는데요. 이미 지금 환자분들한테 쓰고 있는데 실제 거기서 사용하는 기술은 그 알부민을 나노 입자로 만든 겁니다. 알부민 나노 파티클, 알부민 나노 입자라는 건데요. 사실은 실제 항암제는 파클리탁셀이라고 하는 항암제인데 그걸 알부민 나노 입자로 감싸요. 그러면은 파클리탁셀을 그냥 주는 경우보다 요거를 한 6개 내지 7개 몰레큘에 해당되는 거를 하나씩 이렇게 알부민 나노 입자에 감싸서 주게 되는 요 조성으로 만든 걸 이제 아브락산이라고 하는 약인데 그럼 파클리탁셀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 이게 나노의학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가 되고 현재 지금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는 알부민 나노 입자 자체가 어떤 효과를 발휘했다기보다 네. 파클리탁셀이 가지고 있는 항암 효과를 높여주는 네. 훨씬 더 높여주는 네. 효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네,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이걸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네. 원래 가진 약효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네. 제가 하는 것처럼 뭐 원래 적용되지 않았던 물질이지만 이게 생체 내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굉장히 강한 뭐 의학적인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은 이제 나노의학이 굉장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는 이 면역 치료 방법들이 사실은 한 20년 전에도 다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네. 지금 완전히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듯이 네. 나노의학이 지금 그렇군요. 초창기지만 앞으로 한 30년 뒤에는 굉장히 일반화된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나노 입자를 아까 세리아 나노라고 하셨죠? 세리아 나노를 그 부위에다가 뭐 카테터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다가 놔주는 뭐 이런 건가요? 실험은 네. 의학적인 효용성을 생각해서 네. 그 부분에 주지 않고 그냥 주입하는 정맥 주사로 그냥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커서 뇌출혈도 그랬지만 뭐 저희들이 폐혈증도 했었는데 네네. 사망률도 크게 낮추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환자분이 뇌출혈이나 폐혈증으로 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폐혈증 같은 경우에 뭐 네. 거기 수술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이 네네. 있잖아요. 또 뇌출혈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 환자에 해당되는 수술을 한다든지 다른 처치 방법을 하게 될 수 있는데 네. 시간 지연 없이 환자분이 그 진단에 맞다면 그냥 정맥 주사로 그냥 바로 줘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다른 면으로는 의학적인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준비된 상태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단계 좀 거치면 이제 상용화가 그렇죠. 될 수 있을 약물로서 할 수 있을 만한 안전성이라든지 네네. 뭐 독성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추가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항산화라는 네. 건 사실 되게 중요한 의학의 분야니까요. 제가 제일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첨단 치료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혈관이 한번 망가지면 그게 다시 좋아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재발률이 높은 편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멀쩡한 뇌에 갑작스럽게 뇌경색이라는 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뇌출혈이라는 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생길 만한 이유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때문에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뇌 혈관이 망가질 만한 이유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뇌의 혈관에는 전체적인 변화가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에서는 그거를 안 일으키려고 계속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일으킨 혈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혈관은 건강하겠느냐? 안 건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킨 혈관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머지 혈관에서도 만약 그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언젠가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재발률은 만약에 그걸 조절하지 않는다면 뭐 굉장히 높죠. 뭐 거의 다시 반드시 생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젊은 분들 담배 많이 피시는데 뭐 담배를 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몸에서는 본인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본인은 모르지만 20년 뒤에 회복할 수 없는 그 혈관의 모든 부분의 변화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대, 30대에서부터 본인의 건강에 경각심을 가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높은 거죠. 이제 설사 그런 문제가 생겨서 뇌 혈관에 이미 많은 변화가 왔다 손 치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그걸 이제 치유하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안 하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보호될 가능성이 보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실제로 재발률이 크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담배술 기억하시고 꼭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3시간에 걸쳐서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우리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이셨고요. 저는 교수 김민선이었습니다. 네, 보다 차별화된 건강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